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KBC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잇따라 불수리 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 신청도 기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또 소송 대리인단 등이 강제동원 소송의 대법원 판결 지연을 규탄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 함께 하고 계신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대법원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계류되어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서 강제매각 사건이 두 건이 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 2심 다 승소하고 대법원 마지막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9건이나 됩니다. 이 건이 짧게는 4년 1개월, 길게는 지금 4년 8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대법원 판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판결이 확정이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미뤄와서 지금 이게 뭐 법리적인 이 다툼이 이제 사실 끝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원 이제 제3자 변제안을 들고 이제 법원에다가 공탁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 문제 관련해서 서울에서 기자회견하셨죠? 어떤 문제점을 특히 지적을 좀 하셨습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특별현고화 명령, 강제매각 사건은 대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하는데 고의로 지금 배상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그럼 채권이라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쟁점이 될 것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5개월 되도록 판결을 안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뭐 지난 7월 30일 우리 지역의 김재림 할머니가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90대 중반에 이런 분들이 속수무책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판결을 안 내리는 것인지,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2018년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지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피고하고 원고만 다를 뿐 사건의 맥락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 어떤 그 불이한 의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법원이 정치하거나 외교할 생각하지 말고 사법부 기능대로 조기에 판결해라,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 상황 장소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피해자분들 상당히 고령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 분들이고, 근데 이분들도 건강 상태나 지금 이제 좀 어떤 상태로 판결 기다리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18년에 대법원 승소했던 이춘식 할아버지 경우에 호적상으로 올해가 100세이십니다만 원래 태어난 것으로 하면 103세이십니다. 양금당 할머니 호적상으로 93세이지만 원래 태어난 것으로는 95세. 그러면 인간으로서 정말 한계 연령에 계신 분,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다들 지금 병마에 신음 중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정말 정부가 이렇게 지금 방치해도 될 문제인지, 지금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이런 사정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배상금 공탁 불수리를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거 배상금을 이제 공탁을 걸었는데 강제로 이제 공탁금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번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의 신청도 기각을 했는데 정부가 여기서 또 항고 절차를 착수를 했습니다. 기어코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요. 이 문제 제3자 변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고 했던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이다라고 저희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것 지금 항고하기 위해서 호화 변호인단 꾸렸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그 피 같은 그 세금을 통해서 일본 기업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지금 자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여기에 일본 그 피고 기업의 그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뻔뻔스러워도 너무 뻔뻔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뭐 시청자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미 판결에 법리적인 이제 판결이 사실상 이제 끝난 문제입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배상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이란 다른 안을 들고 와서 피해자분들에게 이렇게 배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원이 뭐 공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한 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피해자분들이나 뭐 소송 대리인단 뭐 이런 분들이랑 좀 외교부랑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상황 좀 궁금합니다. 대화 끊어진 지 거의 뭐 반년째입니다. 연락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 예산을 짜왔던 것을 대폭 삭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예산이 올해 20억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내년에 5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약 4분의 1 수준으로 또 줄어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여기 특별한 사유도 없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왜 깎였는지도 지금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입장이 좀 있으실 텐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독도가 일본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고유 영토라고까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지금 이 역할을 해야 될 동북아 역사재단의 그 연구비를 깎은다는 얘기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눈 감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연구 작업이나 진상 규명 이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그 역사 세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피해국이라고 하는 이런 자만이나 안이함에 빠져가지고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걸 모른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뭐 쉽게 말하면 링에 올라서 외교 무대에서 양 선수가 치고받고 하는데 저쪽은 사력을 다하는데 이쪽은 아예 카드를 내려놓고 그냥 뭐 주먹 날라오는 대로 맞겠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달 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면 뭐 지난 뭐 광복의 역사 또 뭐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기 마련인데 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이 문제를 계속 다뤄오셨고 또 해결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그런 뭐 국권을 회복한 그 날인데 일본의 뭐 반성을 촉구하는 단 한마디 언급 없이 오히려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일본의 명예를 세워주고 일본의 위상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느닷없이 지금 광복절 경축사가 그 머리띠 묶고 운동장에 집결시켜가지고 어디 간첩 색출하자라고 하는 선동대회 같은 느낌인데 느닷없이 그 일본의 그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그 다수 국민들 또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민단체를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뭐 좀 시민분들 또 시청자분들 많이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좀 훈훈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을 지금 피해자분들 중에 거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돕자라고 해서 모금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모금액이 목표액의 절반인 5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또 지급까지 된 상황인데요. 자, 모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모금액이 일단 계획보다는 굉장히 빨리 또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사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기념할 만한 반지를 내가 현금이 없다 보니까 80대 우리 5월 어머니 집 초대 관장님이셨던 안성래 선생님께서 반지를 그냥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 가시는 분은 오랫동안 애장품이었던 아코디언을 중고 시장에 내놔가지고 그걸 판 돈으로 기부를 하시고 어떤 신혼 부부는 미리 받은 친구들로부터 결혼 축의금을 대신 내놓으신 분.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정말 그 인천에서 한 편지를 받았어요. 62세 오전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인천의 시민이 양금닭 할머니가 그런 투잡한 돈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그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양금닭 할머니의 말씀이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세워주셨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조그마한 성이라도 보이고 싶다 하면서 선수 자필 편지를 써가지고 5만 원짜리 2장과 따뜻한 사연을 담아서 보냈는데 저는 그 5만 원짜리 2장의 무게를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들이 이어져서 6억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이 모금 활동인데 모금 활동 언제까지 하는지 또 어떤 방법을 하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변제, 쉽게 말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억지로 지어주는 이 판결금 그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양금닭 할머니랄지 이렇게 용기 있게 싸우시는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내년 6월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는 역사정의 시민 모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검색하시면 농협 계좌도 있고 방법도 있고 이것은 법에 따라서 기부금품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시면 이건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적인 시민 모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광주에서 요즘 프로축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1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 시즌 1부 리그에 승격하자마자 거침없는 상승세로 시즌 중후반에 접어든 현재 12팀 중 3위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얇은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폭염과 악천후가 이어진 올 여름 7월부터 지금까지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FC 주장을 맡고 있는 안영규 선수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즌 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FC 주장 안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안영규 선수는 일단 올 시즌 어메이징한 시즌이다. 이거 지금 축구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광주FC 때문에 또 그 선수단을 이끌고 계신데 당연히 팀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요즘 팀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최근 경기력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팀 분위기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선수들 사기가 조금 많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9경기 연속 무패 이 행진 중에 보면 디펜딩 챔피언 이제 울산도 이기고 했잖아요. 이거 뭐 리그에서 이제 뭐 못 이길 팀 없다 이런 좀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은데 울산전에 대한 기억 좀 어떠셨는지. 일단 지금 울산과의 경기에서 맞대결에서 계속 저희가 패했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는 졌지만 경기력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고 또 선수들이 3번은 지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또 광주만의 축구 색깔로 또 한번 울산에 가서 그 많은 울산 팬분들을 한번 광주만의 색깔을 한번 보여서 저희 축구를 한번 알려보자고 했었고 또 결과까지 가지고 오게 돼가지고 저희를 좀 더 알렸던 것 같습니다. 자, 팬들이 근데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좀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팀보다 선수층이 이렇게 두텁지가 않아서 이게 여름철 지나고 시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게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나 컨디션을 유지하는 비결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각자 관리도 철저하게 하지만 저희 팀에서 감독님뿐만 아니라 코치님들께서도 저희 컨디션을 위해서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매 경기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작년 시즌에 2부 리그를 우승을 하고 일부러 승격을 했습니다. 자, 작년 2부 리그에서 했을 때랑 이제 올해 1부 리그에서 했는데 일단 경기력은 증명이 됐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일단 선수들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또 감독님과 지금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감독님의 전술적인 부분이나 또 감독님 성향도 잘 알고 있고 저희 팀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선수들이 좀 많이 알게 된 그 시즌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하면서 지금 경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저희 팀이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영규 선수 방금 이제 감독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효 감독과는 이제 또 케미 이야기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미 2년도 오래 되셨고, 자 안영규 선수는 2018년에 광주 FC에서 일단 그 주장도 한번 했었고 이대로 성남 FC로 이적을 해서 3년을 뛰었는데요. 그때도 이정효 감독과는 이제 수석 코치와 선수 사이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광주 FC로 돌아왔고 2년째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감독님과의 호흡 이런 것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코치님을 하실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감독님 성향을 조금은 더 제가 좀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감독님을 조금 더 제가 잘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감독님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걸 좀 더 빨리 캐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정효 감독님이 올 시즌에 지금 그 K리그 팬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화제잖아요. 뭐 K 무리뉴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고 막 하는데 이제 여러 지도자들 해외 리그에서도 뛰어보셨으니까 여러 지도자들을 겪어보셨겠지만 좀 감독님만의 특징 좀 뭐가 좀 다른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감독님께서는 좀 축구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숙소에서 제 방이 있으면 옆방이 감독님 방인데 한 번씩 감독님께 찾아가서 뭐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찾아가서 보면은 항상 축구 공부를 하고 계시고 축구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전되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선수들한테 조금 많이 알려주시면서 저희 선수들도 정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선수들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때 광주에서 뛰셨다가 다른 팀 좀 있다가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작년에. 네. 자, 그 예전이랑 좀 비교해 보면 좀 뭔가 팀이 뭐 좀 뭐 팬들, 뭐 환경 그리고 이제 뭐 선수단 좀 뭐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목포에서 생활을 하면서 홈 경기가 있을 때도 1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하면서 홈 경기지만 약간 원정에 가까운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광주에서 훈련을 하고 또 경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홈 경기 할 때는 좀 더 편하게 또 몸을 만들 수 있고 경기를 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중간 정도 나이가 됐다면 지금은 최고참으로서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팀에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 FC가 경기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이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혜태 타이거즈부터 해서 이게 야구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 뭐 유니폼 입고 주말이 되면 경기장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 몰리시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축구 팬들이 지난 울산전에서도 원정 경기인데 이 원정 응원 버스가 4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축구를 보는 팬들이 늘었는데 이런 것 지금 실제로 좀 체감을 하시나요? 네, 제가 정말 올해는 더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기에 승리하고 나면은 꼭 마지막에 그 팬분들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작년 이렇게 했던 승리샷과 올해 했던 승리샷을 비교해 보니까 팬분들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뿌듯함도 있었고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팬들이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제 광주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밀착이 돼 있다 보니까 영향도 실제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경기를 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때도 있는데 팬분들께서 그 응원하시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다 보면은 또 없던 힘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다시 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광주 축구 뭐 여러 축구 평론가들, 그다음에 뭐 해설가들, 그다음에 지도자들 뭐 이런 뭐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이기고 있어도 끝까지 공격을 하는 공격 축구가 뭐 잘 되고 있는 팀이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 많은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안영규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이끌고 있는 이 수비진의 활약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리그 12팀 중에 전북에 이어서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수비가 강한 팀이 사실은 광주 FC입니다. 자, 수비 라인을 이제 이끌면서 주장으로서 중앙 수비수 수비 라인을 이끌면서 좀 어떤 점을 지금 가장 강조하고 계신지. 일단 저희는 뭐 수비수들만 잘해서 이렇게 실점이 적게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한 팀으로서 조금 움직임을 가지고도 수비 조직력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 선수들한테도 참 고마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공격 선수들이 앞선에서 먼저 많은 수비에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수비수들도 또 힘이 나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수비적인 부분은 조직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광주 FC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요, 이 주전이 빠져 있을 때도 경기력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시민구단의 한계상 선수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체력 소모가 많은 여름철이 되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전들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대표팀에 차출되거나 했을 때 그 자리를 벤치를 담당했던 선수들이 바로바로 메워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선수들 간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개인 능력도 정말 중요한 게 축구이긴 하지만 개인 능력보다는 팀적으로 움직임을 얼마나 가져가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어떤 특정 선수가 빠지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독님의 전술 특성상 또 같이 팀원으로서 하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팀원 선수들이 그런 전술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프로축구 팀의 모습을 광주 FC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죠. 광주 FC가 시도민 구단, 그러니까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기업 구단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들이 최근에 이제 알려지면서 팬들을 중심으로도 좀 여러 요구 또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 뭐 그런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안타까움이 좀 있고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해주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많은 건 사실이고 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잔디 상태나 이런 상태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더라도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가 조금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이 아직은 없다 보니 좀 정해진 시간에만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그 외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을 좀 더 하고 싶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씩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정도 성적을 내주고 있는 광주 FC 좀 많은 지원들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AFC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프로 축구 팀들이 모여서 하는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광주 FC 성적이 지금 3위인데요. 기존 룰대로라면 이 성적을 유지하면 AFC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추춘제,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다음에 봄에 끝나는 형태로 지금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된다 그러면 그 광주 FC가 그러니까 아시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욕심, 기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광주 FC 선수들이 대부분 선수들이 좀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선수들만 좀 경험을 해보고 저 또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 모두가 한번 내년에는 그 꿈을 한번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 지금 또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안영규 선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분들 또 축구 팬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팬분들께서 혼자 오시지 말고 또 주변 분들께 광주 FC라는 축구팀이 어떻게 경기를 하고 어떤 재미를 주고 어떤 감동을 주는지 좀 전달을 좀 해주셔서 운동장에 같이 손잡고 같이 오셔서 저희의 축구를 좀 보시고 좀 감동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경기력으로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팬분들께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 FC가 써내려가고 있는 기적의 감동 스토리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보고 또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영규 선수와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그제 서울 여의도에선 어디다 말하기도 어려운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새내기 초등학교 여교사의 49제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의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교사의 어떤 교육 네. 전문성이 사실 인정되지 않는 상태가 꽤 오래돼 왔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교사 혼자서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몸으로 말해주신 분이 이제 서희초 네. 선생님이셨고 급별 학교 급이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이런 관계 없이 그다음에 이제 성별도 관계 없이 그리고
경력이 새내기 선생님인지 10년, 20년 된 선생님인지 관계없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굉장히 더 교대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여러 기대랑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갔을 그럼요. 텐데 그런데 이렇게 극단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있는데 원인은 뭐 없다 모른다 지금 이런 상태인 이제 아직 거네요.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괴로우면은 뭐 그냥 학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를 가든지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렇다고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냐 뭐 잘 그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겠다 뭐 힘든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은 상상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너무 이 환경이나 제도나 네. 주변의 이런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고 혼자서 이제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절망감 같은 거를 교육자로서의 어떤 기대와 꿈이 있었는데 그런 걸 펼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감 같은 걸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벽 같은 절벽 같은 거를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토요일 그 말씀하신 7차 집회에 한 25만에서 30만 네, 25만에서 30만. 제가 전국의 현장에 교사가 있었거든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전국? 전국의 교사가 50만 정도 돼요. 유초, 중고 다 그러면 하면 50만. 절반 가까이 여의도로 오신 거네요? 절반 이상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네. 거의 드문 경우일 것 같아요. 한 직역에 50만, 전체가 50만인데 반 절반 이상이 유치원, 초중고 다 해서요? 네. 절반 이상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한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고 거의 2016년 촛불 이후에 최대 규모의 그게 뭐 어떤 분야나 영역을 떠나서 최대 네. 규모의 또 사실은 집회이기도 했어요. 이게 민주노총 같은 데서 총파업 발대식을 해도 뭐 20만씩 조직하는 거 그거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네. 이게 뭐 어디서 조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이번 집회 같은 경우 7차까지 마지막 8차까지 일관되게 어떤 교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교사 노조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기존에 있었던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모여서 운영진을 꾸려서 한 번 집회를 하면 그 운영진은 해산되고 그 다음에 2차 집회, 3차 집회에 새로운 운영진들이 꾸려지고 선생님들도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아름아름 막 퍼나르면서 그 집회 네. 소식을 퍼나르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5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에 그렇게 작게 물론 그것도 작은 네.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3만, 5만, 6만 드디어 이제 25만에서 30만까지 가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된 거고 그거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어떤 현재 상태로 학교 교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 네.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교육의 공통의 그런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의 인식 이런 게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들을 좀 보니까는 뭐 경찰 폴리스 라인도 뭐 칼같이 지키고 신고한 집회 시간도 엄수하고 집회 끝나고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줍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셔갖고 거기 현장 경비 나간 경찰들이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이런 집회 처음 봤다. 뭐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찬사, 감탄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쏟아냈다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뭐 우리 촛불 때도 쓰레기 하나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정부는 그 7차 집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모이는 거 보고 그저께 이제 49제 추모 집회한다고 하니까 휴가 내고 거기 가면은 뭐 파면 해임하겠다. 휴가 받아준 사람도 파면 해임하겠다. 뭐 그리고 추모 집회 끝나니까는 그날 저녁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뭐 슬그머니 철회하긴 했는데 일종의 엄포 같은 거를 놓은 건데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아니 엄포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네. 예를 들어서 교육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흐름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일제고사가 있었을 때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이 있었을 때 가차없이 해고시켰거든요. 파면 해임시키고. 네. 그리고 또 뭐 세월호가 있었던 그 해에는 이걸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죠. 네. 그걸 이제 계기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세월호 문제를 교실에서 얘기하는 수업을 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공문 전국에 다 뿌렸어요. 그렇게 엄벌주의로 겁박을 하고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9월 4일 날 내가 못 나오더라도 9월 1일 날 우리의 어떤 의지는 보여줘야 되겠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교육부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징계나 형사 처벌까지 막 네. 공문에다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제 교육부가 방침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처리한 거의 드문 경우 중에 하나예요. 추모 집회에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어떤 취지일까요?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환경과 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서유천 선생님의 추모를 같이 하자. 네.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성찰 하루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좀 추모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교육 환경이 아닌 그런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서로 다지는 그런 날로 삼자고 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명명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 나가기 위해서 한 네.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오늘 잠깐 멈추는 이런 시간을 갖자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많을 텐데 너무 많죠. 단순화해서 뭐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예. 국회에서는 네. 이 문제가 됐던 교권 침해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네. 아동학대로 고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아이들이 떠드는데 그 떠드는 걸 하지 말라고 지지하고 타이르고 이러는 건 너무 당연한 교육 활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 학부모이긴 하지만 왜 우리 아이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했냐. 그거는 아동학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를 고소하는 경우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적극적인 어떤 교육 활동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 교권 침해의 행위와 그다음에 불필요한 무고성 악동 학대를 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3차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했고 내일 또 네.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그 법안을 가급적 마무리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네. 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또 구체화시키는 정책이나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게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예산이나 네.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이게 다 공룡불이 되거든요. 근데 교실 안에서 뭐 가령 뭐 배째라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제지를 못 하나요? 못하죠. 예, 그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제지하는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이제 아동학대법의 정서적 학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학대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나서 이게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을 거치면 절차를 거치면 사실 대부분 무고성, 근데 그 유죄로 되는 과정이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엄청 힘들고 피폐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단이라는 게.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소송으로까지 자기가 휘말릴 수 있다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교육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필요한 예전에는 했었던 일, 행위들이나 말들이나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되고 위축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는 뭐 우스갯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우리 반에는 소송도 민원도 없다.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올 지경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 개인기나 선생님 개인이 감당하게 둘 게 아니라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렇죠.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아이들에게 자기의 어떤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실 교육은 거의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장 교사들 목소리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했는데 지금 이 정부의 뭐 이런 교육 정책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네. 계속 그 교사 수를 줄이고 있었어요. 교사 수를 그리고 어떻게 줄이나요? 줄이고 있죠. 이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 수가 줄 거기 때문에 선발하는 이 인원 자체를 아주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줄이는 이런 방향에서 정책을 펴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 유초 중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주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네. 예산이 중심이 돼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막 잘라내서 예산과 인력을 정부가 과감하게 보강하고 확보해 주는 거에 일차적으로 사실 매달려도 지금의 이 공교육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절망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며칠 상간에 선생님들이 계속 네. 그냥 목숨을 끊는 일이 이제 너무 다반사의 일상이 돼버린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기존의 정책 방침을 바꾼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니, 어느 조직이나 제일 필요한 게 인력, 돈 이건데 그렇죠. 사람이랑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줄이는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동상 암살이라는 제목의 시를 공유를 하셨던데 여기 보니까는 동상도 암살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죽어서 겨우 살아난 동상들이 암살되고 있다. 독립전쟁 영웅 5 동상이 지금 빗속에 울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시던데 공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육사에서 네. 5번의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네. 형상을 제거하겠다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자마자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서혜성이라고 하시는 작가분이 계셔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적절하게 저는 시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사실은 한 번 죽은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상조차 이제 제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말하자면 2번 죽이는 거고 부관참시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혜성 선생님의 그 동상 암살이라고 하는 시가 보여서 공유를 했죠. 이 사실은 지금 이 홍범도 형상 철거 문제는 사실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우리나라의 출발이 토대가 된 게 네. 3.1운동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에 정말 자기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헌신하고 희생시켰던 분들이 너무 많고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실 홍범도 장군인데 이번에 형상을 지금 육사에서 제거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정신을 저는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글쎄, 저는 이제 1년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올
3월에 그 강제동원 3자 변제 얼마 전에 그 동해라고 하는 동해를 미국에서 네. 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단 점거당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든가 최근에는 이제 후쿠시마 그 핵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전혀 이제 오히려 반대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나서기는커녕 우리 정부가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너무나 안전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괴담이다. 막 이런 거를 막 홍보하는데 정부 예산을 쓴다든가 이게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고 이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그 뉴라이트의 한때 한 10년 전에 우리 사회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대화를 오히려 촉진해주고 일본과 그래서 친일을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역사관을 제기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흐름하고 맥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화론, 이게 뉴라이트 역사관, 세계관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 독립해방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해준 거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고 그렇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공산 전체주의를 절멸시킨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뭐 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공산 전체주의란 말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건 뭐 진짜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또 새로운 개념을 발명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웃을 일이 아닌데. 본인의 어떤 그런 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새로운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까지 이제 발명을 하셔서 정책화하겠다고 나서시는데 뭐 사실은 얼마나 그 굴욕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8.15 때인가 3.1절 때 하셨나?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 이 일본의 식민지를 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우리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3.1절 때 제가 기억에는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정부 국가 수반이니까 굉장히 치욕적이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또 다른 제2의 그런 형태는 다를지라도 외국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에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정부와 같이 있게 될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